데일 카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대부분 인간관계론으로 가장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자기계발학자입니다. 그 데일 카네기가 여러 가지 아주 금쪽 같은 명언을 그 저서에서 많이 남겼는데요. 이런 명언도 있어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통 안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미국 말로 해놨어. 어려서 바람개비 돌려보신 적 기억 있으시죠? 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 때는요, 아무나 바람개비를 들고 있어도 바람개비가 돕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 누가 들고 있어도 바람개비는 돌지 않아요. 경제가 성장 경제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호황일 때는 누구나 사업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돌아가요. 옛날 우리 막 10% 성장할 때는요, 가게만 차리면 돈을 벌었어요. 커피점 몇 개 없을 때는요, 커피점만 차리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없을 때는요, 그 누가 해도 안 돌아가. 잘 안 돌아. 경기가, 사업이 잘 안 돌아가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자꾸 뛰어야 돼. 뛰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뛰어요? 어디로? 어떻게 어디로 뛰었냐고요? 앞으로. 근데 그놈의 앞이 동서남북이 어디냐 이거예요. 요 뛰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뛰면요, 그건 구렁텅이로 빠져요. 아무데나 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퇴직하고 치킨집을 가지고 뛰었더니 망했어. 그렇잖아요. 커피집을 가지고 뛰었더니 망했어. 엊그제만 하더라도 10중 9망 그랬거든요. 치킨집 10개 생기면 9개가 망한다 그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10중 11망 그랬더라고. 10개 생겼는데 11개가 망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생긴 놈들이 다 망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어디로 뛰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뛰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애터미 교육이에요. 세 가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세 가지 공부. 머리 공부, 네. 마음 공부, 그리고 몸 공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 내가 바람개비가 돌지 않으니까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의지고 열정이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많습니다. 최근에 젊은 놈들 보고 실망한 놈들 많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여기까지 데려다 놨어요. 오기 싫다는 놈을 보니까 없어. 어디 갔는가 했더니 차에서 미국 프로야구 구경하고 있어. 야,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건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개비를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는 도전정신, 열정, 각오, 결심,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안 뛰어요. 자, 그러면 우선 그게 필요해. 마음이 필요해. 마음 공부가. 두 번째는 머리 공부예요. 어디로 뛸 것인가요? 어디로 뛰어가느냐 하니까요. 이게 목표를 정하는 거고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3년 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1년 내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이 목표가 없이 뛰어야지. 목표가 없이 뛰어다 보면은 엉뚱하더라고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몸 공부예요. 몸 공부. 머리로 암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암만 결심해도, 담배 끊는 사람이 그러죠. 내일부터 끊어야지. 우리도 피고 앉아있죠. 내일은 또 안 그래. 또 내일부터 끊어야지. 여자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친구가 치킨을 사왔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암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해도 몸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바람개비는 돌지 않아요.
이걸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밀리티. 겸손이에요. 겸손해야만 뭔가 들어와요. 뭔가 들어와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뇌과학자들은 마음의 청소 또는 머리의 대청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지우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정보가 무엇인가? 정보는 통상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포메이션. 근데 군대에서는 이것을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학이 발전하면서 정보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달라. 그런데 그 학자마다 정보학 교수가 굉장히 많은데 학자들이 나름대로 전부 일리가 있어요. 아, 그거 맞네. 그렇지. 그게 정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이 정보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이 공학자, 전기공학자인데요. 클로드 셰넌이라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정보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정보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도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때? 정보란 말보다 더 어렵죠?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도구. 엔트로피는 전에 제가 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혼잡도, 무질서도입니다. 생각이 무질서해.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불확실성. 다시 말하면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게 되면 의사결정이 조금 더 올바르게 돼요. 아, 지금까지 몰랐어. 전혀 몰랐어. 애터미 사업에서 뭘 하는지, 다른 다단계처럼 사기를 치는 건지 몰랐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기는 안 친 것 같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뭐예요? 불확실성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의사결정에 조금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레고리 베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 학자입니다. 영국 학자인데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해놨어요. 이 양반은 정보란 다름을 만들어내는 모든 차이 일어났어요. 정보란 다름을 만들어내는 모든 차이. 야, 애터미를 들어보니까 이건 B라는 다단계하고는 차이가 나네. 요점이 어떤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오셔가지고 뭔가 차이 나는 뭔가를 얻었다면, 사실이나 자료를 얻었다면 그건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I don't know.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제. 그게 지혜예요.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는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다네. 차이죠. 그 차이예요. 다름을 만들어내는 차이예요. 애터미와 다른 다단계의 다름을 만들어내는 차이.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다네. 그 차이예요. 똑같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뭘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자본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자본, 만져서 알 수 있는 자본, 공장, 기계, 상가. 그런데 무형 자본은 형체가 없는 자본인데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이 또 인적 자본이 형체가 없어요. 특허권, 저작권 가지고 있어도요, 평생 자시고 로얄티.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적 자본에 해당해요. 휴먼 캐피탈. 머리, 마음, 몸보다 중요한 자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분들의 자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 바로 요 자본이에요. 요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이게 자본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컴퓨터상에 이렇게 또는 보이지 않는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 네트워크를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소셜 캐피탈, 이 신뢰 자체가 소셜 캐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터미 사업의 소득은 이 소셜 캐피탈의 사이즈와 퀄리티,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달랑 두 사람 달아놓고 돈 못 벌어요. 여기에 지금 로얄쯤 되면은요, 밑에 10만 명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기 잡는 그물의 사이즈가 일정 정도 이상이 돼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퀄리티는 뭐냐? 이 그물의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이게 찢어져 버리면 고기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소셜 캐피탈, 이게 사회 자본이에요. 이 자본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고 신뢰, 파트너, 그다음에 파트너와 스폰서 간의 신뢰, 컨피던스, 요걸 트러스트, 이걸 어떻게 돈도 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스타마스타가 되느냐, 로얄마스타가 되느냐, 5천을 보느냐 4천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자본의 사이즈, 이 자본의 생산성이에요. 이 자본의 사이즈가 일정 사이즈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소득 안 올라와요. 아니, 자본이 적은데 어떻게 소득이 올라오냐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이제 그게 전부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국민은 누구예요? 파트너예요. 80년대 중반, 1982년에 메가 트렌드, 대흐름, 문명의 대흐름,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고, 지금도 우리 서점에 가면 저게 번역되어 있어요. 메가 트렌드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메가 트렌드 속에 한 챕터에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한 챕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챕터를 다시 떼서 하나의 책으로 쓴 게 하이테크, 하이터치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고기술, 아주 첨단 기술이 전부 인간을 대신하는데,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가 만들어져도 인간은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될수록 인간은 인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가요. 애터미는 휴먼 터치 사업입니다. 로봇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터치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휴먼 터치,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렇다면은 하이테크 시대에도 인간과 인간의 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로봇 기술을 사람처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인간의 뇌를 연구하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도대체 인간의 뇌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인간의 신경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를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가 생명과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지능이에요. 지능, 머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능검사가 나온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지능검사를 한 이유는 굉장히 인도주의적 목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에서 국민교육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 말을.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에서 썼기 때문이에요. 국민학교는 말을 독일에서 썼고 일본에서 갖다 썼고 우리 갖다 썼어. 근데 그 초등학교거든. 그런데 이때부터 국민교육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클래스에 성적이 아주 좋은 애, 아주 이 공부를 못 따라온 애가 한 클래스에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저 학습 지진아들을 어떻게 방과 후 학습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것이냐를 연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도주의적 목적이죠. 그래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학습을 따라오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지능검사라는 게 시작됩니다. 지능검사의 역사는 그러냐,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100년 동안 연구해요. 인간의 지능이 뭐냐 하는 것을 100년 동안 연구했단 말이에요. 학자들, 심리학자들과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골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골턴은 유전자 결정론, 이게 우생학자인데 이게 영국 사람인데 뭐냐면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우등한 놈과 열등한 놈이 있는데 열등한 놈은 점점 종자를 없애고 우등한 놈으로 종자를 퍼뜨리면 인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턴은 말이죠, 자기 이론이, 그러니까 이건 유전자에 딱 갇혀가지고 너는 나면서부터 네 유전자가 그모난 그 꼴이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게 지금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 골턴은 유전자가 좋은 놈이 유전자 나쁜 놈을 다 때려 죽여라 하는 게야. 아주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골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우생학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실험을 해봤어. 맞는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어. 황소 무게 측정인데요, 황소 전문가에게 저 황소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몇 킬로그램 되겠느냐, 그러면 황소 전문가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추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한테 저 몇 킬로그램 되느냐, 그랬더니 황소 전문가가 더 잘 맞춰.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황소 전문가하고 동네 사람 아무나 10명 데려다가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했더니 그 동네 사람 10명이 회의에서 맞춘 게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틀려버렸어. 이거 봐라, 전문가가 더 나을 텐데 왜?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바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게 요거예요. 요게 지금 요거예요. 여기 이제 뉴질랜드 정치학자 제임스 플린이라는 사람인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미국 국민의 IQ를 검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 그렇다면 이게 IQ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전자는 일단 뱃속에서 42일 만에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전자 말고 다른 게 있다 하는 걸 나타내요. 이때 그래서 각 나라에 다 일본, 홍콩 다 조사했어요, 유럽. 근데 전부 이래. 전부 올라가, IQ가. 그러면 머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낭만이 또 엉뚱한 사람이 한 분 나타났어. 이게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생학 신봉자예요. 맞다. 인간은 태어날 때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 따라서 그 사람의 IQ를 알면은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는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 캘리포니아 초중등학교 학생 25만 명의 IQ 테스트를 전부 했어요. 그래서 IQ 135, 다시 말하면 천재라고 생각되는 애들 1521명을 선정해서 가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계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생은 IQ 하나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가정이니까 가정을 실험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그게 학설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을 시작하는데 미국의 위대함, 미국의 강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실험을 시작하면요, 그놈이 죽을 때까지 해. 그러니까 1921년부터 1990년까지 70년간 이놈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다 해. 이놈은 몇 살 때 태어나서 어디 살고 그 건강은 어떻고 결혼 생활은 어떻고
공부는 뭐 했고 전부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70년간 연구원 3대 결국 터먼 교수의 가설은 전부 틀려버렸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IQ가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35 이상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 영화배우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나왔어요. 부자도 있고 다 나왔는데 노벨상은 하나도 없고 퓰리처상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청소부 타일공 등도 대단히 많아. 그럼 청소부나 타일공이 나쁜 직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요것은 IQ 135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천재만 타일공 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같아요? 미모? 미모 아니에요. 바로 터먼 교수가 이 천재들이 노벨상을 탈 거라고 예측했는데 천재는 못하고 이 두 사람이 탔어.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파인만은 20세기에 아인슈타인 버금가는 물리학자인데 IQ 120밖에 안 돼. 두 학자가 노벨상을 탄 거예요. IQ 120이어가지고 터먼 교수는 저런 바보들은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해준 사람. 처음 만든 반도체인데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두 번째 있는 분은 노벨상을 또 받았어. 물리학상을. 초전도 연구로 노벨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먼 교수의 IQ만 알면 한 인간의 일생을 알 수 있다는 가정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유전자가 한 인간의 그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가 하는 실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뇌과학이 계속 발전하죠. 지금 맥길 대학의 마이클 미니 교수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요. 두 번 실험을 했어요. 쥐 새끼 두 마리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어미한테 다시 넣어줘. 네? 다시 넣어줘.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 같으면 이놈아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어디로 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핥아주고 막 그래. 예?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내가 이놈 자식이 말이야.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나면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쓰다듬어 두고 그 일을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했더니 그러고 봤더니 엄마가 많이 쓰다듬어 주고 인간이 많이 쓰다듬은 쥐가 훨씬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똑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유전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다음 실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쥐도 굉장히 애정이 풍부하고 사랑 따뜻한 쥐가 있고 굉장히 냉담하고 찬 쥐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바꿔 키웠어요. 따뜻한 쥐한테서 난 새끼를 냉정한 쥐로 두 개를 옮겼는데 만약에 유전자 결정론이 맞다면 그놈이 어디서 크건 엄마하고 성격이 같아야 돼.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든지 따뜻한 쥐에게서 큰 쥐는 따뜻한 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교수는 유전자 결정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다른 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는데 똑같아. 분명히 유전자가 같은 엄마한테서 낳았는데 성격이 달라져. 어떻게 크냐에 따라서. 이거 누구예요? 그래서 많이 봤죠. 강수진. 이렇게 이쁜 지금 국립발레단 지금 단장하고 있죠.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시골 중학교 나왔죠. 시골 중학교 나가서 혼자 독일 갔죠. 이 강수진 씨가 유전자가 좋아서 춤을 잘 춘다? No.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그 콩밥 매던 사람이거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문제 가지고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참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론이 EQ라는 거예요. EQ.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고 감성지능. 감성.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최근에 나온 책은 열정과 용기 끈기, Grit Persiste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인간의 이 일생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하는 이 현자들, 역사적인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세네카, 로마의 철학자죠. 운명은 외부에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운명은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약한 마음, 게으른 심성, 부정적인 습관이 나쁜 운명을 낳고 용기와 지혜, 남을 돕는 이타성, 긍정적인 습관이 좋은 운명을 낳는다. 이게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 또 말이 있어요. As long as you live, keep learning how to live. 당신이 살아있는 한 어떻게 살 건지 계속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로마 시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근데 이게 오늘날 뇌과학과 딱 맞아요. 뇌과학이 그렇게 되면 뇌가 좋아진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타인을 선인, 악인 혹은 천재 바보라고 낙인 찍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바보가 천재가 될 수도 있고 악인이 성이 될 수도 있다. 바보가 천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뇌과학에서 맞다. 그렇게 나와요. 뇌과학에서 맞다. 맞다. 바보가 천재가 될 수 있고 천재가 바보가 될 수 있다. 그게 오늘날 뇌과학의 성과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데이비드 호킨스. 양은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과학자이고 저술가인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IQ와 천재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IQ가 높다고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란 인내, 용기, 집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집중, 끌고 가는 강한 힘, 절대적인 정직을 소유한 사람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에디슨이 똑같은 소리를 했죠.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얻어진다. 이때 영감은 IQ를 이야기합니다. IQ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다. 1%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99%가 노력이다. 근데 통상 에디슨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여기까지만 인용해.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천재란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다. 여기를 봐야 돼. 바로 에디슨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요? 책마다 달라. 어떤 데는 3,000번 실패했다. 어떤 데는 5,000번 실패했다. 근데 에디슨의 자서전을 보면 9,999번 실패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몇 번 실패했는지. 그냥 기자가 물었어. 당신은 말이야. 그 9,999번이나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랬어요. 이 사람아, 실패가 뭐라니. 나는 불이 켜지지 않는 방법을 9,999가지나 알아낸 사람이야. 알아냈잖아요. 불이 켜지지 않는 방법을. 그런데 에디슨은 어떻게 했어요? 끝내 해냈어요. 지금 그것이 세계 최고 기업인 GE라고 있죠.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전신이 에디슨의 회사입니다. 에디슨 전기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가 합해서 지금 GE가 됐는데 GE는 지금도 내세울 사람이 에디슨밖에 없어. 에디슨이 만들어 회사 그래가지고 하는 게 지금 GE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수가 있었어. 조수가 아까 우리 박 회장께서 지식, 지혜 그 조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에디슨하고 같이 자기가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 것 같은데 에디슨한테 갈 차비가 없어. 농사꾼이었거든. 농사꾼 그 품팔이였거든. 그래가지고 기차 짐간에 몰래 갔어 에디슨한테. 그래서 에디슨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사업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 찾아와.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면은
나하고 사업을 하고 못하면 그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뭡니까? 자네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겠죠? 나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해봐.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떻게 선생님이 거기 있는데 밖으로 나가게 합니까? 밖에 있다 하면 들어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보지. 한번 딱 넣는 순간 아이고 내가 졌구나. 이게 지혜예요. 초등학교에 못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에디슨 다음 가는 부자가 됩니다. 왜? 에디슨은 만들 줄만 알았지 팔 줄을 몰라. 과학자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줘요. 여러분도 화장품을 못 만들지만은 팔 줄은 알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